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화교 부자 수업 오시로 다이 지음. 화교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화교는 대부분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기른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근검절약하는 젊은이들도 의뢰의 애완동물을 기른다.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서워하는 화교들도 거의 예외가 없다. 왜 그럴까? 화교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은 낯선 사람과도 쉽게 이야기를 트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애완동물을 길러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애완동물을 기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꽤 많이 생긴다. 나는 개를 기르고 있는데 개와 함께 산책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가 많다. 개가 참 잘생겼네요. 몇 살인가요? 등의 가벼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부터 예전에 제가 기르던 개와 많이 비슷하네요. 제 개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하는 식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늘어놓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이런 만남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와 인사를 주고받게 되고 가족이나 취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된다. 애완동물이 화제거리가 되어 처음 보는 사람과도 빠른 시간 내에 스스럼 없이 친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왜 굳이 애완동물이어야 할까? 자녀나 취미 활동에 관한 화제를 꺼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이런 화제는 성공 확률이 낮다. 낯선 사람과 거부감 없이 대화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애완동물에 관한 화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애완동물은 크든 작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각각의 특성을 개성으로 인정해 줄 뿐 우열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면 어느새 자녀의 성적에 따라 우열이 나뉘게 된다. 골프나 피아노 같은 취미도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수준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이때 자신이 잘하는 쪽이면 의도치 않게 상대의 기분을 해칠 수 있고 서먹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대로 자신이 못하는 쪽이라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애완동물에 관한 화제는 이런 갈등의 소지가 적다. 혹시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고 미리 신경 쓰고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각자 기르는 애완동물의 사진을 보여주며 애교가 참 많네요. 개성이 강하네요. 와 같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화제를 이어갈 수 있다. 단,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교들은 필요에 의해 애완동물을 기르기 때문에 실제로 애완동물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화교에게 애완동물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 화교의 가르침. 여러 사람과 쉽게 친분을 쌓고 싶다면 애완동물을 길러라. 애완동물에 관한 화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 소통하는 상대는 사람이다. 화교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다. 화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들은 사람을 사귀는 데 필요하면 싫어하는 애완동물도 기꺼이 기른다. 또한 사회 규범이 아무리 중요해도 인간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최첨단 도구나 기술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한 도구도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화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요즘 많은 일본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잊은 채 살아간다. 대화나 소통은 무시하고 규칙만 앞서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새로운 도구가 유행하면 그것이 사회의 새로운 기준이라도 되는 양 너나 할 것 없이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는 화교의 비즈니스 방식을 흉내내봤자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다.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화교의 상훈을 배우고 싶다면 사람 중심의 가치 아래 소통의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칙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가 중국에 출장 갔을 때의 일이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면서 격렬하게 경적을 울렸다. 나는 과연 중국인답군 하고 생각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큰 소리로 왜 그렇게 심하게 경적을 울리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길을 가는데 당신이 방해되니까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차도로 달리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반문하자 그는 어디를 달리든 내 자유다 하고 한마디 툭 내뱉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언뜻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억지지만 오랫동안 화교를 겪어본 나는 그 말이 묘하게 이해되었다. 아마 일본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몰상식한 운전자라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자신이 인도로 가고 싶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전체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규칙을 깨고도 당당했던 것이다. 중국인이나 화교가 규칙을 꺼내드는 경우는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뿐이다. 이들은 만약 내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쳤더라도 쌍방이 대화로 해결하면 굳이 규칙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법률이라는 규칙을 적용한다. 일본인들은 규칙을 너무 앞세워서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많다.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길이 열린다. 그런데 규칙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정의를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술수나 편법을 쓰지 않고 전공법으로 승부를 거는 정치가가 도리어 반격을 당하게 되는 것도 상대와 소통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구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나는 페이스북을 사적인 용도의 비망록이나 사진 저장 공간으로만 이용할 뿐 메시지 전달 기능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려 있어도 답을 달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페이스북의 특성이 여러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즐기기 위한 도구인 만큼 사용 방식이나 빈도는 각자가 선택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 내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답을 달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불쾌하게 여긴다. 그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더 우선하는 것이다. 그들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날마다 댓글이나 메시지를 확인해서 답을 달아야 하고 지인들이 올린 글에도 좋아요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페이스북 사용법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은연중에 특정한 사용법을 강요당하고 있다. 왜 꼭 필요한 사회 규범도 아닌 이런 사소한 것들에까지 얽매여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요즘 언론을 통해 SNS 피로 증후군, 승인 욕구 등의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도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화교들은 일본인들이 지나치게 도구에 얽매여 있다고 말한다. 불필요한 소통에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느라 지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도구 저편에 있는 1만 명의 사람들보다 눈앞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 확실하게 승인받는 것이 화교의 방식이다. 한편 화교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지만
반드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식의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방이 이메일로 연락하기를 원하면 이메일을 이용한다. 다만 언제나 이메일로 연락해야 한다든지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메일을 확인한다는 식의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지는 않는다. 즉 화교는 상대가 메일을 보내는 즉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로부터 메일의 답장, 재촉을 받으면 그때 메일을 확인한다. 화교에게는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화교들은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도구도 만능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사람을 중심에 둔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화교의 가르침. 당신의 비즈니스 상대는 사람이다. 어떤 규칙도 어떤 도구도 사람보다 우선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을 중심에 두고 소통하라. 잠깐, 화교와 중국인은 어떻게 다른가? 화교와 중국인의 차이는 해외에 진출하느냐, 국내에 머무느냐다. 이 단순한 차이가 공격적인 중국인과 방어적인 화교라는 대조적인 성격을 이끌어냈다. 나는 공격적인 중국인이라는 성격이 수렵민족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설을 지지한다. 공격적인 중국인. 중국인의 90%를 차지하는 한족의 조상은 말을 타고 수렵 생활을 하면서 육식을 주로 하던 민족이다. 이들은 같은 육식 문화권인 유럽인과 신체 구조가 비슷하며 장이 짧아서 술을 많이 마셔도 잘 취하지 않는다. 체격이 좋고 다리가 길며 허리의 위치도 높다. 더욱이 생활하는 방식도 유럽과 많이 유사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인만 전통적으로 의자에 앉는 문화를 갖고 있었다. 언어에서도 중국어와 영어의 문법에는 유사점이 많다. 일본어와 한국어에는 경어가 있는데 중국어와 영어에는 명확히 경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윗사람을 내세우는 경우에만 단어나 표현을 바꾸어 사용하는 정도다. 이처럼 중국인과 유럽인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인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싸움을 거는 것이다. 방어적인 화교. 물론 화교도 바탕에는 중국인의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화교는 다른 나라에서 돈벌이를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먼저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걸 수 없는 처지다. 실제로 화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과거 화교들이 상당한 압박과 배척, 차별을 받아왔음을 알게 된다. 세계 최고의 상혼을 가진 화교의 경제적 영향력을 우려한 사람들이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때문에 화교는 자기 무리를 지키기 위해 성체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다. 화교들은 조국에서 새 동료가 이주해 오면 의식주 문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극진하게 지원해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현지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이런 방식으로 화교의 세력을 점차 넓혀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화교가 외부 세계와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폐쇄적인 방법으로는 비즈니스에서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화교는 조국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융화해간다. 제1화교가 절을 하는 것도 그 일례다. 중국인은 좀처럼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지만 제1화교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사교성이 좋은 것도 화교의 특징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수비 행동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다. 한편 화교는 겉으로는 언제나 우호적이지만 실상은 경계를 풀지 않기 때문에 본심을 읽어내기가 어렵다.
화교 지인을 둔 사람 중에는 서로 막역한 관계라고 착각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화교는 사적인 교제에서도 한결같지는 않다. 중국인은 게으르다. 쉽게 포기한다. 끝마무리가 정확하지 못하다. 중국인에 대한 인상은 대개 이렇게 부정적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화교는 중국인과는 다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본인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화교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화교의 근면 성실함은 현지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비즈니스를 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태도다. 예를 들어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퇴근하려고 할 때 거래처로부터 내일 견적서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자. 중국인이라면 네,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일본인이라면 내일 출근하는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화교는 결코 미루는 법이 없다. 그들은 지금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바로 컴퓨터를 켤 것이다. 신뢰를 쌓기는 무척 어렵지만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조금이라도 불성실하면 타국에서 다른 민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 화교는 그 어느 민족보다 신뢰라는 말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다. 귀인을 만나다. 귀인은 중국어로 구이렌이라고 읽고 자신을 빛내줄 귀한 사람을 말한다. 귀인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전환점이 된다. 내게는 화교 스승이 귀인이고 스승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자 대단한 행운이다. 귀인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사업상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직업이나 지위, 자산가치, 겉으로 드러난 요소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교나 중국인은 종종 사주전법으로 언제 귀인을 만날 수 있는지 점을 치기도 한다. 이들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모두 귀인을 만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운이나 연애운 같은 단순한 운세에는 별 관심이 없다. 화교는 비즈니스에서는 일관되게 신속함을 중시하는 반면 운명적인 만남은 언제까지라도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안다. 귀인을 만날 때까지는 관심 없는 사람에 주목한다. 그렇다고 화교가 귀인을 만날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화교는 늘 주위 사람들의 장점만 보려고 하고 그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 여기서 화교의 두 가지 특성이 나온다. 화교는 다른 사람의 장점만 배우려고 노력한다. 화교는 관심 없는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의 장점만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태도다. 어떤 사람이든 한두 가지 장점은 있게 마련이니 모든 사람에게서 장점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자신이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장점을 배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화교는 왜 굳이 관심 없는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할까? 장점을 배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호감이나 관심이라는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단점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매력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분석적인 시각으로 장점만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장점을 배워야 할 대상은 자신이 관심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절대 적을 만들지 말고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온 일본인은 가급적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상대를 좋아하기 위해서 억지로 장점을 찾아내고 단점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화교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런 태도는 일종의 고행이다. 화교들은 왜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굳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귀인과의 만남에 대비해서 고전을 공부하다. 최근 일본에서도 멘토를 찾아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멘토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주위에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숨 짓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직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의 교양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이란 보통 사람들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지긋한 연배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틈틈이 다양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전을 많이 읽어두는 것이다. 화교는 상대가 공자와 손자의 가르침을 최소한이라도 알고 있지 않으면 아예 상대해주지 않는다. 나이 지긋한 경영자들은 최신 경영 이론보다 고전적인 경영 이론을 선호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고전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온갖 새로운 이론에 기웃거리다가도 결국 고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진부하다거나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고전을 멀리하는 것은 큰 손해다. 고전을 많이 알아두면 현실적으로 귀인을 만날 기회도 늘어난다.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소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잘 준비하고 있으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귀인이 될 사람을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화교의 가르침. 귀인을 만나려면 귀인을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다양한 고전을 공부해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길러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